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2번 결혼한 여성이에요. 싫어서 이혼해놓고 딴 놈이랑 살지 뭐하러 그놈한테 다시 가냐 생각하실 거예요. 재결합한 부부의 대부분이 결국 재이혼을 하고 나니까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혼하고 5년 만에 다시 남편과 마주하게 됐을 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제 결혼 생활이 너무도 처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 과거와 얽힌 사람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재결합을 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정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모님이 거의 없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식 차별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남동생을 대할 때랑 저를 대할 때랑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부모님이 이러신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병원에서조차도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었다니. 그 말을 들은 부모님 심정은 어땠겠어요? 저를 낳고 5년 만에 가진 아들인데 태어나자마자 들은 소리가 시한부 판정이니 말이에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저는 말 그대로 눈밖에 난 아이 같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심지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제 동생한테만 눈길을 주셨거든요. 얼마 못 사는 아이라는 딱지가 붙은 순간부터 동생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죠. 따지고 보면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이전까지 받던 부모님 사랑을 하루아침에 동생한테 뺏기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생은 아프니까 누나인 네가 양보해. 누나가 돼서는 아픈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이런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라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내 자신보다 내 동생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데드라인이었던 10살을 무사히 넘긴 동생은 여전히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어릴 땐 병약해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었지만 9살 이후로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말이죠. 오히려 잔병 치레를 많이 했던 건 저였는데 제가 아픈 건 부모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오르는데도 머리에 손 한 번 안 짚어주시곤 되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한여름에 무슨 감기니? 서준이한테 옮기지 않게 방에 들어가 있어. 안 그래도 몸 약한 서준이 감기 걸릴까봐 에어컨 켤 때도 신경 쓰이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동생 생각도 않고? 아휴, 엄마, 내가 일부러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 나도 아프다고. 시끄러. 안방 서랍에 종합감기약 있으니까 먹고 잠이나 자.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아픈 순간까지 내 걱정보다는 동생 걱정을 더하는 엄마한테 서운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면 엄마는 늘 체격이 큰 남동생이 아닌 저를 불렀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희 남매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는 늘 힘든 건 제게 맡기셨죠. 동생은 183cm 키에 몸무게가 82kg나 나가는 거구고 저는 158cm에 50kg도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인데도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귀찮고 힘든 건 전부 저한테 떠넘겼어요. 맛있는 건 당연히 지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았고요.
아빠가 하시던 가게가 경기 불황으로 전보다 매출이 떨어져서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 씀씀이는 여전했어요. 남들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 용돈을 드릴 나이에 여전히 부모님 카드로 PC방을 다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름이면 제주도로 해외로 여행을 다녔죠. 군 제대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부모님을 압박하곤 했으니까요. 20살도 훨씬 넘은 성인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겠지만 밥 안 먹겠다는 동생의 협박이 적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잘 먹히는 카드였거든요. 아무리 예쁜 자식도 자꾸 응석을 받아주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제 동생이 그 나이 먹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의 유별난 아들 사랑 때문인지도 몰라요. 동생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유한 부모님이었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꼬박꼬박 월급의 70%를 은행에 저금했어요. 지출이 큰 달은 그걸 메우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했고요. 제가 길을 쓰고 돈을 모았던 건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빠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자주 적자가 났고 그럴 때마다 카드로 서비스를 받아 가게 월세를 내고 식자재 구입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매달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들여봐야 티도 안 나고 해서 목돈을 만들어 드리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매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제 통장은 늘 텅 비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번 돈이 부모님께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고 아깝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 돈을 받을 때만큼은 제게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것도 은근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가며 제 20대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갔는데 무슨 잔칫날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가족들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했죠. 평소에는 아빠랑 가게 일을 하고 계실 시간에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퇴근한 저를 반기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있긴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이게 다 뭐야? 잡채에 갈비에. 무슨 날은 너 잡채랑 갈비 좋아하잖아. 회사 일 하느라 힘들 텐데 몸보신이라도 좀 하라고 만들었어. 간이 맞나 모르겠네. 아빠도 오늘은 일찍 가게 문 닫고 오실 거야. 넌 일단 씻어. 제가 잡채랑 갈비를 좋아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무슨 날도 아닌데 저를 위해 그런 음식을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걸 부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씻고 나와보니 아빠랑 남동생이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 찌개를 데우고 있었고요.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심정으로 제자리에 앉자 남동생이 대뜸 제 밥그릇에 갈비 한 대를 올려주더라고요. 누나, 많이 먹어. 그러자 엄마가 마치 각본이라도 짜놓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역시 누나 생각하는 건 우리 서준이밖에 없네. 서연아, 뭐해? 얼른 먹어봐. 네 입맛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양념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다. 그래,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 우리 딸 덕분에 아빠도 간밤에 갈비찜을 다 먹게 됐네. 자, 다들 듭시다. 마치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어찌나 어색한 대사를 날리는지 밥을 먹기도 전에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죠. 뭔데? 무슨 부탁을 하려고 비싼 소갈비에 잡채까지 해서 바치는 거야? 얘는 무슨? 엄마가 딸 위해 맛있는 것도 못 해주니? 기집애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더라. 정말이야?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런 거면 미안해. 잘 먹을게. 내심 찜찜하긴 했지만 퇴근 후라 몸도 피곤하고 빨리 들어가 자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과일 먹자며 싫다는데도 굳이 거실로 부르지 뭐예요. 자,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한라봉이야. 알이 커서 그런지 얼마나 비싼지 몰라. 한라봉은 알이 커야 맛있다 그래서 큰 걸로 샀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라서 특별히 산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이쯤 되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의심을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까부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처럼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너무 빤히 보여서 짜증났어요. 그때였죠. 아빠가 입술을 달차기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아, 너 회사 다닌 지 벌써 8, 9년 됐지? 올해가 9년 차지. 그건 왜? 그럼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니? 그 말에 들고 있던 한라봉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번 돈을 다 들였는데도 모자라 이제는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여보, 내가 얘기할게. 사연아, 싫은 말이야. 이번에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랬지 뭐니. 너도 알다시피 장사도 안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겠니? 안 그래도 월세 낼 때마다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내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사채를 쓸 수는 없잖니. 막말로 사채 쓰고 네 아빠랑 내가 먼저 죽기라도 해봐. 그 돈 누가 갚게 되겠니? 이자는 좀 비싸?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아빠 앞으로는 대출이 안 돼도 네 앞으로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 이자도 싸다더라. 오죽하면 아빠가 너한테 돈 얘기를 꺼내시겠어. 믿을 구석이라곤 너밖에 없으니 어쩌겠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출을 받아달라 부탁을 하시는데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안 해주면 정말 사채라도 쓰실 것 같은 불안함에 딱 잘라 거절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방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라. 부모가 돼선 자식한테 대출 받아달라는 소리라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라. 그리고 다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전전긍긍하시다가 제가 오니 손을 덥석 잡으셨죠. 서연아, 딱 한 번만 도와줘. 네 아빠 말은 저렇게 해도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못 구해오는 사람이야. 네 아빠 이러다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니? 제발, 엄마가 부탁한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리셨어요. 그러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안 해줄 거라고 그랬지? 따지고 보면 자식도 남이라고.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는 누나가 해줄 거라 믿었다니. 완전 헛다리 짚은 거지. 괜히 음식 차린다고 없는 돈만 썼지 뭐. 안 그래? 빈정대며 다리까지 떨고 있는 꼴을 보니 속에서 불이 났지만 눈앞에서 훌쩍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주거래은행에 찾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아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자랑 원금은 꼭 갚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번 안 내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부모님이 저를 좀 챙겨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시더군요. 차라리 이게 편하다 싶었어요. 마치 저를 빚쟁이 보듯 하시며 고기도 숨어서 먹는 듯한 불편한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못할 노릇이었으니까요. 입사 10년째가 되던 해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10년간 열심히 일해온 제게 주는 셀프 선물이었죠.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제껏 여행이라곤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을 간 게 전부인 저로서는 자유여행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구청 여권과에 들러 여권 시청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캐리어도 하나 사고 보니 슬슬 여행을 떠난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 해외여행을 일주일가량 앞둔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마침 주말이라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더라고요.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요. 거친 남자 말투여서 겁이 난 저는 남동생 방으로 달려가 누가 찾아왔으니 나가보라고 했죠. 밤새 PC로 게임을 하다 새벽녘에 잠든 남동생은 되려 성질을 내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때였죠. 강서준 씨,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이 문 열어요.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냐. 빌릴 땐 굽실대더니 이제 와서 뱉자라 이건가? 당장 문 안 열면 이 문 부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자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놈처럼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지 뭐예요. 누나, 저 사람들한테 나 여기 안 산다 그래. 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사고 쳤어? 빌린 돈을 안 갚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혹시 사채 빌렸었니? 말해봐 이 자식아. 아씨 조용히 해. 나 지금 나가면 저 인간들 손에 죽어. 그러니까 누나가 나가서 저 사람들 좀 쫓으란 말이야.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쫓아. 경찰에 신고를 하다 하면 되잖아. 몰라. 암튼 방문 닫고 빨리 나가라고. 동생은 지 방에서 저를 몰아내곤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험악한 남자들은 저희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더니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이 잠긴 남동생 방을 찾아냈죠. 그 남자들이 방문을 부술 듯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자 결국 남동생은 방 밖으로 나왔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동생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산다고 소액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자에 이자가 불자 다른 업체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았고 그러기를 몇 번 하는 동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였죠. 마지막으로 빌린 곳이 그날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가 하는 업장이었는데 원금 자체가 크다 보니 금세 이자도 엄청나게 불어서 더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해봤지만 가게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줄 여력이 있겠어요? 결국 제가 여행 가려고 마련해둔 돈으로 한 달 이자를 물어주고서야 험악한 사채업자들은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그동안 사채빚 갚느라 부모님께 돈을 받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제가 한 번씩 목돈을 드렸던 것도 고스란히 동생 놈이 진 빚 이자를 갚는데 나갔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저 자식 사채 빚 갚는 데 써. 그래놓곤 나한테 은행 대출까지 받아달라 그런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어떡해? 그깟 돈 몇 푼에 네 동생이 빚쟁이 놈들한테 두드려 맞게 놔두니? 너는 어떻게 누나가 돼서는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구니? 그 돈 누가 안 준대? 갚아주면 될 거 아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유세 떨기는. 엄마, 그게 내 전 재산이라고. 이날 이때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벌었던 돈 다 엄마랑 아빠가 가져갔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3년간 죽어라 은행 빚 갚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엄마가 말하는 그깟 돈이 내 10년 인생이야. 내 20대를 바쳐 번 전 재산이라고.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억 소리를 내며 절규했죠. 결국 그날 일로 아빠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걸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동생 사채 빚을 갚기로요.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더 잡고 있어 봐야 알량한 보증금마저 까먹을 거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셨지만 가게를 정리한 그날 아빠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셨어요.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눈칫밥 먹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마련했던 가게였기에 간판을 떼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미래의 저를 보는 기분이 들어 오싹하더라고요. 이 집에 살다간 나도 아빠처럼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집을 나가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제 계획은 엉뚱하게 이루어졌지 뭐예요. 시작은 가게를 접고 일용직으로 나섰던 아빠가 허리를 다치면서부터였어요. 안 그래도 수입이 들쭉날쭉이었는데 그나마도 반년 가까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화장품 판매 일을 하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 다단계 회사였더라고요.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켜 놓고는 없는 돈에서 빚을 내 판매할 제품을 사게 만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수중에 현금이 없었던 엄마는 제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소액 대출을 거듭하며 물건을 구매했지만 생각처럼 제품은 팔리지 않았어요. 명품 화장품도 이름도 생소한 회사 제품인데 가격은 엄마들이 쓰는 고가 한방 화장품보다 비싸니 누가 그걸 사쓰겠어요. 화장품 판매가 여의치 않자 회사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병행해 팔아보라고 꼬드겼고 어떻게든 들인 돈을 회수해야 했던 엄마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어요. 쉬는 날도 없이 뛰어다니며 돈까지 퍼부었지만 엄마가 벌어들인 돈은 반년간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나마도 지인들이 인정상 사준 게 대부분이었죠. 결국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단계 일을 그만두었어요. 자신이 다단계에 빠져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즈음에는 엄마 앞으로 엄청난 빚만 남은 상태였죠. 뒤늦게 엄마가 했던 일이 다단계였다는 걸 안 아빠와 저는 엄마를 책망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된 상태여서 당장 일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나마 지키고 있던 전셋집을 뺀다 해도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의 절반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 월급은 생활비 내는 것도 빠듯했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선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엄마랑 같이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아주머니가 주선한 자리였죠. 엄마, 제정신이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당장 직구할 돈도 없는 마당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살궁리만 해. 그 집에서 혼수도 필요 없고 그저 몸만 들어오라고 한대. 남자가 너보다 10살 많은 게 흠인데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원래 돈 있는 집안인데다가 남자가 부친 회사 물려받아 운영하는데 꽤 큰 회사인가 보더라. 너 그 집에만 시집가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서연아,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어? 못난 엄마지만 그래도 딸 자식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며 엄마는 등 떠밀어 선자리에 저를 내보내셨어요. 가족들 버리고 나 혼자 살자고 나간 선자리였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상대 남자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그 자리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부티가 흐르는 남자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몇 마디 물어보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된다며 먼저 일어났어요. 엄마는 마치 선자리에만 나가면 결혼은 당연한 사실처럼 말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은 더 형편없으니 이런 저랑 뭐하러 결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선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선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한 모양인데 글쎄 남자한테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 없었는지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고 나온 거에 비해 너무 일찍 끝나버린 선자리로 결혼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러지 뭐예요. 얘, 그쪽에서 네가 마음에 든대. 가능하면 바로 날 잡자고 하더라.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 결혼 하자고 그래? 그렇다니까. 오 여사한테 방금 전화 왔어. 신혼집은 이미 마련돼 있으니까 몸만 들어오면 된대. 가구며 전자제품까지 다 채워져 있더라고. 아, 이제 안시름 놓겠다 얘. 얼떨떨한 상황에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제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따로 상견례도 없이 결혼 전에 남자와 몇 번 따로 만나는 걸로 결혼 준비는 끝이 났죠. 예식장이며 신혼여행까지 남자 쪽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한 거라고는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간 것 외엔 없었어요. 아, 남자랑 만나 결혼 반지를 고른 것도 제가 한 결혼 준비라면 준비겠네요. 순식간에 등 떠밀려 하는 결혼이라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 일은 제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결혼식 전전날까지 야근을 해야 했어요. 사실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는데 남자 쪽에서 그건 안 된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더니 대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준다는 게 매달 정확히 얼마나 생활비를 내줄 수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염치가 없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퇴직금이 정산되면 그거라도 엄마한테 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남자가 재혼이라서 그런지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떠났는데 난생 처음 가본 프라이빗 리조트가 너무 근사해서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신혼여행에 가서도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표정으로 일관했어요. 틈틈이 전화로 회사 직원한테 업무 보고를 받는 걸 보니 회사 일이 바쁘긴 한 모양이었어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서로 간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무척이나 어색하더라고요. 여행 기간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남편이 자는 동안 혼자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한 시간이 있었나 싶은 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4박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우리는 바로 신혼집으로 갔어요. 결혼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터라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당까지 포함하면 제가 살던 빌라 한 동 전체보다도 훨씬 넓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우리 둘이 사는 건가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은 빚을 갚느라 살던 집보다 좁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던 고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한테 인사부터 드려라. 네? 어머님이요? 결혼식 때도 혼주석에 고모님 내외가 앉아 계셔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방에 다른 가구들 없이 병원 침대가 놓여있지 뭐예요. 그 침상 위에는 코에 산소호스를 낀 노부인이 죽은 듯이 누워 계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고모님이 불편한 기색으로 눈치를 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앞으로 네가 모셔야 할 시어머니시다. 거동이 불가능하시니까 수시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산소호흡기가 빠지진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욕창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주 자세를 바꿔드리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관리사가 와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매일 네가 물수건으로 닦아드려야 해. 자세한 건 상주 도우미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너 앞으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마. 돈을 받았으면 표정 관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디서 건방지게 불쌍한 똥강아지 보는 듯한 표정을 지어? 추재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는 조심해라. 알겠니? 네, 죄송합니다. 말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돈을 받다뇨. 영문을 모르겠는 말에 물어보고 싶은 건 산더미였지만 고모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 달여가 지난 즈음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혼수 상태인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게 된 저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이 집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건 4, 5년 정도 됐고 남편이 이혼을 한 것도 그쯤 됐다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이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겠어요? 물론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긴 할 거예요. 고모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고모님한테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실질적인 이 집안 실세라고요. 큰 사모님이 정정하실 때는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올케 시누이 간에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고 고모님이 워낙 집안에서 예쁨을 받고 자라다 보니
이기적이고 철이 없거든요.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큰 사모님을 제 종부리듯. 아휴, 이놈의 입방정. 암튼 큰 사모님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 고모님한테 절대 책 잡히지 말아요. 아주 시끄러워지니까. 시간이 흐르고야 알게 된 거지만 저를 그 집 며느리로 들인 것도 고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는 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야 부리기 쉽다는 거였어요. 그걸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다니 사람이 참 무례하죠. 결혼하고 1년쯤 되던 무렵 집안일을 해주시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말로는 좀 쉬고 싶다고 했지만 고모님이 강제로 내보내신 게 분명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제게 집안 얘기를 퍼나른다고 역정을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내쫓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남편의 외면 속에 이 집에서 유일한 말상되는 아주머니셨는데 그분마저 떠나고 나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수두룩할 정도로 제 생활은 완전 고립돼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왜 그렇게 저를 반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말상대 없이 지내다가 옆에 사람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외롭냐 하면 고약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 시고모님이라도 왔으면 하고 바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친정엄마를 불렀어요. 요즘 형편은 어떤지 가족들 근황도 물어볼 겸 하고요. 엄마 말로는 제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주고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 도움을 받아 집도 좋은 데로 이사를 했고요. 아빠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며 고마워하셨죠. 아, 제 동생은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아는 형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어요. 오랜만에 얘기 상대가 생겨서 그런가, 친정엄마라서 편해 그런가, 저는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꺼내서 모처럼 솜씨발이를 했어요.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엄마랑 막 식탁에 앉으려던 차였죠. 누가 찾아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모님이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여서 상을 치워야 하나 망설여지더군요. 엄마는 엄마대로 이만 가봐야겠다며 부랴부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다 막 집 안으로 들어오던 고모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죠. 고모님은 저희 엄마를 마치 벌레 보듯 눈을 내리깔고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호랑이 빠진 잔치에 여우가 주인이라고? 남편이 집 비운 사이에 네 친정 식구까지 집에 끌어들이는 거니? 이봐요 사돈, 내가 한 말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드나들어요? 돈 받고 판 딸한테 뭐를 더 얻어먹겠다고 찾아왔냐고요? 고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을 받고 팔다니요. 너 그간 모르고 있었니? 니네 집 빚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는 조건으로 널 이 집에 보낸 사람이 네 부모야. 병든 시부모까지 있는 재치자리에 돈 액수 따져가며 딸 자식 분을 땐 언제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다니 참 대단도 하십니다. 없는 집 인간들은 수치심도 없나 봅니다. 뭐 하세요? 나 피해서 도망가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가세요. 고모님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쌩하니 제 집처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간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대문을 나서셨죠. 그동안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미안해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실은 돈 때문에 팔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한숨이 났어요. 누가 누굴 동정하고 누가 누굴 걱정했던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모님이 저를 깔보고 무시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돈 주고 사온 종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게 냉랭하기만 한 남편의 태도도 이해가 갔어요.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사온 여자라서 그랬던 거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왕 네 주제를 알게 됐으니 내 확실히 말하마. 우린 너한테 딴 거 안 바란다. 시어머니 케어하고 우리 집 대일 아들 하나 낳아. 그러면 평생 니네 친정 살림도 봐주고 너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는 해줄게. 있는 집 자식들은 지들 잘난 맛에 살아와 그런가 고분고분한 데가 없더라고. 도우미 아줌마한테 네 남편 전부인 얘기 들었지? 걔가 이 집에 시집오고 석 달 만에 올케 언니가 쓰러졌지 아마? 그랬더니 고년이 자긴 시어머니 병수발 못한다고 바로 짐 싸들고 나가더라. 너야 뭐 워낙 없는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성금조로 받아먹은 것도 있으니 그러진 않을 거라 믿는다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니? 네가 힘들다고 우리 올케한테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의식도 없는 사람인데. 미리 말하지만 허튼 짓 했다간 너도 니네 친정도 그날로 끝인 줄이나 알아. 차라리 모르고 살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진실을 접한 후 제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남편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인 채 살았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 때도 마음보다는 받은 돈값을 한다는 심정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우니 애가 생기겠어요. 남편과 자주 관계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문제는 분명 저인 것 같았어요. 마치 말라버린 화초 같았거든요. 미 빠진 독에 물을 붓느라 기를 쓰고 일하고 살던 때보다도 제 모습은 형편없어 보였어요. 옷도 액세서리도 죄다 고가의 제품으로 두르고 있었지만 속은 병들 대로 병들어 있었으니까요. 돈 받고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과 내게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였죠. 학창시절 학교 행사 때마다 앞에 나서서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했던 내가 말이에요. 더는 안 되겠어서 남편한테 말해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애완동물이라도 키워보라고 했지만 병든 시어머니 때문에 털 날리는 동물을 집에 키울 수는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러자 모임이라도 나가 친구들과 수다라도 떨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당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물론 간병을 도와주는 분들이 요일별로 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집을 비울 상황은 안 됐거든요. 결국 상담은 별 성과 없이 진행되었고 얼마 뒤 상담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그런가 잠깐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에 죽음이 가득한 것만 같았어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이 입에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죠. 일에 치여 파김치가 된 채로 밤늦게야 돌아오는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응, 아니 같은 단답형 대답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몸을 닦아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푸념을 늘어놓게 된 거예요. 한참을 떠들고 보니 왠지 속이 시원하고 가슴에 꽉 막혀있던 게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대답조차 없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과 가정 형편 때문에 원래 내 꿈을 접고 결혼을 해야 했던 일, 남편이 내게는 관심도 없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아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한테 찾아가 마치 친구랑 얘기를 하듯 조잘대고 떠들었어요. 늘 똑같은 표정으로 계시는 시어머니인데도 왠지 제 말에 따라 다른 표정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어머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전하자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확히는 동거를 끝내자고 하더군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동거를 끝내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이혼할 때만큼 위자료는 챙겨줄게. 혹시라도 아이를 낳는다면 위자료랑 더불어 양육비도 줄 거고. 하지만 임신 사실은 우리 집안의 비밀로 해. 특히 고모님한테는 그게 양육비를 주는 조건이야. 왜죠? 왜 임신하자마자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혹시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애가 아닐까봐 의심돼서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심드렁하게 그러는 거예요. 의심해야 돼? 우리가 서류상 부부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자기의 아이를 가졌다는데도 감정 없이 싸늘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니 더는 이 남자랑 살붙이고 살 자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받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 거고 그러다 고모님이라도 찾아가는 날엔 양육비도 못 받게 될 테니까요. 집을 나올 때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와 매달 보내주는 양육비로 생활은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몸도 마음도 편한 시기였죠. 아이가 있으니 외로울 시간도 없고 돈이 있으니 궁색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에 갈 정도로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도 주변에서도 애 아빠에 대해 물어온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었다고는 말 못하겠고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가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그 길로 어린이집에 달려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병명을 듣게 된 거예요. 소아 백혈병이었어요. 평소 몸에 자주 멍이 들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긴 했는데 그건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또래보다 체격이 좀 작다고 해서 백혈병을 의심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골수 이식까지 생각해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하늘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건가?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혹시 몰라 제 골수로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부터 했어요. 안타깝게도 항체가 일치하지 않아 제 걸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남편뿐인데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찾아가도 안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이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분이 제 아들이 골수일식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공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남편이 떡하니 누워있지 뭐예요.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놀라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 뭐예요. 다행히 아들의 수술은 잘 되었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됐어요. 아이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서로 몰랐던 진심을 알게 됐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애초에 저는 쓰고 버릴 요량으로 집에 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 고모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남편은 세상에 그럴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모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돈 받고 동거를 하며 자기 어머니 병수발에 아이까지 낳아주겠다는 조건으로요. 물론 저는 그런 뒷거래 내용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과 고모님이 한 계약이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반감이 있었대요. 저를 처음 만난 날, 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랑 살겠다고 나온 제가 너무도 순수한 척하는 걸 보고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했다더군요. 결혼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상했어.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 게 진심인 것 같았거든. 그래서 어머니 방 CCTV로 찍힌 영상을 자주 돌려보곤 했어. 그러다가 하루는 볼륨을 켜고 들었는데 그때 당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안 거야.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 갈등이 됐어. 그냥 이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 혹여 나중에라도 자신이 저를 어떠한 생각으로 집에 들였는지 제가 알게 되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저를 내보냈다고 했어요. 같이 살았다고 해도 아이를 낳은 순간 고모님은 저를 내보내려고 무슨 수는 썼을 거고요. 헤어진 뒤에도 남편은 업체를 통해 저와 우리 아들 소식을 전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다 아이가 소아백혈병에 걸렸다는 것과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길로 달려와 준 거죠. 사실 남편이 밉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를 돈을 주고 산 여자 취급을 했던 것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릴 만큼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남자의 진심을 믿어보고 싶어서 재결합을 결심했어요. 지금은 동거가 아닌 서류상으로도 아내가 되었고 더는 고모님 참견 없이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는 우리 세 식구만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 지난날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건 살다 보면 딱쟁이도 생기고 그 자리에 새 살도 돋아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겠죠. 앞으로의 제 삶을 응원해 주세요. 더 용기 얻어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꽃밭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